오늘은 오랜만에 정치인의 인생편이네요. 이명박의 인생입니다. 인생 영상에서는 논란을 다루지 않고 그냥 인생만 다루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정치인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꽤 대단하다고 할 만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거든요. 뭐 좌우를 막론하고요. 비례대표의 경우 안 그런 사람도 꽤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영상을 안 만드니까 상관없고, 우리가 아는 정치인의 영상을 올릴 때 좌쪽 인물이 올라왔다 하면 우파라고 욕먹고 우쪽 인물이 올라왔다 하면 좌파라고 욕먹고, 재밌는 게 보통 너는 좌파 채널이다 우파 채널이다 한쪽에서 욕을 먹기 마련인데 저는 영상별로 욕을 먹어서 양쪽에서 다 먹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상관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무언가를 볼 때 좌우를 정해놓고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은 현재도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인물이라 이걸 다루어야 하나 싶었지만 뭐 닉네임까지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편은 이명박의 자서전과 몇 가지 관련된 책, 그리고 최근의 경우에는 뉴스 기사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항상 정치인 인생편을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영상에는 정치색이 없으며 논란이나 비하인드 1화는 몰랐던 사실편을 통해 다루어집니다. 이명박 몰랐던 사실편은 오늘 아마 한두 시간 뒤 올라올 예정이니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인 이야기는 항상 서론이 좀 기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명박은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명박의 부모가 일본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이죠. 오사카의 조선인 마을에서 7명의 형제자매 중 3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일본 이름은 치키야마 아키히로라고 기사가 몇 개 있기는 한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명박 자신이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조금 댓글에서 말이 많을 것 같아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시기에는 기업인들, 유지들을 비롯한 노동자들까지 일본에 많이 건너갔습니다. 공부하러도 갔었고 일하러도 갔었죠. 삼성의 이병철도 와세다 대학에 갔었고 신윤동주도 리쿄 대학과 도시샤 대학에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일본에 있었던 건 그다지 논란이나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1945년 한국이 해방되고 이명박은 5살의 나이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이명박의 아버지가 친척의 일을 도와주게 되어 지금으로 따지면 포항의 덕실마을에 살게 됩니다. 현재도 여기에 가면 이명박 대통령 고향집이라고 남아있죠. 나이가 한두 살 먹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재학 중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시간은 흘러 이명박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는데 야간 상업고등학교인 동지상업고등학교를 갑니다. 당시에는 포항고교가 더 좋은 학교였지만 아버지가 동지상고의 재단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집의 형제들은 모두 동지상고를 나왔죠. 졸업 후에는 1년간 입시를 준비해 1961년 고려대 경영학과에 들어갑니다. 서울대를 가고 싶었지만 서울대에서는 제2외국어까지 반영을 하고 있었고 야간반은 제2외국어를 가르치지 않았던 터라 서울대는 포기하고 고려대를 갔죠. 그런데 이 앞서 말한 1년간의 입시 준비라는 게 독서실 가서 공부하거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낮에는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밤에는 일당직 합숙소에서 불을 켜 공부를 하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 후에는 바로 자퇴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명박의 목표는 대학을 졸업하는 게 아니라 대학 중퇴의 학벌을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 중퇴라는 학적도 1학기 이상 다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서 이명박은 좌절합니다.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국립대도 아니고 비싼 사립대를 1학기 동안 다닐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어머니가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여 시장 사람들이 돈을 모아 이명박에게 등록금을 줍니다. 대신 이명박은 시장에 쓰레기를 청소하면서 빚을 갚았죠. 그러니까 돈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명박은 서울시장 때 하이서울 장학금을 만들었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든든 장학금을 만들었죠. 위의 이야기는 이명박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진위 논란이 꽤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은 부자였고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죠. 이건 오늘 같이 올라오는 몰랐던 사실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1964에서 5년 이명박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군면제를 받았기에 1965년 바로 현대건설에 입사합니다. 지금도 현대건설은 한국건설사 빅5 안에 드는 큰 기업이지만 이때의 위상은 지금과 비할 바가 못됩니다. 정주영 일명 왕회장 시절의 현대 간판 기업이었고 현대그룹을 만든 기업이기도 하며 이 당시에는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한 기업이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더 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확 와닿게 설명해보자면 정주영이 1990년대 전세계 9위의 부자였습니다. 한국에서가 아닌 전 세계에서요. 이명박이 입사한 65년에는 태국 파타나 나리티아 고속도로 공사를 따내면서 회사가 급성장을 시작하게 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딱 능력을 발휘하기 좋은 시기에 들어간 것이죠. 이명박은 고려대 재학 시절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하다 체포를 당했었는데 이 당시 운동전력으로 현대건설 필기시험에도 합격했지만 입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내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최종 합격을 통보합니다. 배짱이 대단하죠. 면접 때는 다들 식상한 질문과 대답들이 오고 갔는데 이명박은 건설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창조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건설은 지금처럼 예술 같은 느낌을 접목시키기
지기보다는 빨리 크게 짓는 게 중요했는데 이명박의 창조입니다 대답은 꽤 혁신적인 대답이었죠. 입사 후에는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30살에 이사, 37살에 사장, 48살에는 회장직까지 다해줘. 특히 사장이 될 때는 이명박이 부사장을 지내고 있었을 때 사장이었던 조성근의 아내와 가수 태진아가 간통을 해 구속이 되면서 이명박이 사장이 됩니다. 이건 이명박이 태진아 간통 사건과는 별개로 그냥 사장이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을 수는 있지만 이 사건으로 사장이 되는 시기가 조금이라도 앞당겨진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여담으로 이 조성근 사장이라는 사람은 박정희 쿠데타 동지였는데 현대건설에서 나간 후에는 대하건설 사장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조성근 아내가 태진아와 간통을 할 때 만날 때마다 태진아에게 몇백씩 용돈을 주면서 만났죠. 이명박은 현대건설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경부고속도로 건설 감독을 맡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고도 성장의 상징물이죠. 자서전에서 이명박이 말하기를 경부고속도로는 정상적인 공사가 아니었다, 전투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경부고속도로는 고속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에서 최단기간에 완성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도 엄청 많았고 정주영도 현장에서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는 탓에 박정희가 방문했을 때도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중에 잠을 자버린 일화도 있죠.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고 하나하나 업적을 쌓아가던 중 자신도 인정하는 실패를 하나 합니다. 이라크 건설 수주를 받는 일이었는데 이라크 정부가 공사 미수금 2억 달러를 주지 않아 결국 이게 2000년 현대건설의 부도 원인이 되죠. 이라크 정부가 돈을 주지 않았는데 왜 이명박의 책임이냐? 비즈니스라는 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과정이 어찌되었든 책임자가 이명박이었으니까요. 자서전에도 나의 전쟁은 패배로 끝났고 원인이야 무엇이든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관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조직의 냉엄한 생리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 한 번의 실패로 엄청 물어뜯기기는 하는데 한국 직장인의 전설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름이 들어가는 게 이명박입니다. 정치에 발을 들인 후 적들도 많아졌지만 이명박의 커리어에 의심을 품는 사람은 잘 없죠. 그리고 1990년 이명박이 엄청 유명해집니다. 바로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로 말이죠. 1990년 KBS에서는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는데 이게 현대의 성장을 그린 드라마거든요. 다만 주인공이 정주영이 아니라 이명박이었습니다. 이명박이 중소기업이었던 현대를 대기업으로 키웠고 셀러리맨 신화를 달성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시청률 50%를 찍으면서 대박을 치고 이명박은 엄청 유명해졌죠. 근데 사실 이명박이 입사할 당시 위에서 말했듯이 이미 대기업이었고 정주영은 드라마에 대해 작가의 장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이 엄청난 사람이었던 건 맞습니다. 평사원으로 들어와 회장직까지 밟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현대의 성장은 정주영이 만들어낸 것이고 아이디어, 전략 등 모든 것이 정주영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죠. 다만 정주영의 회고록에는 이명박은 엄청 부지런했으며 기업 입장에서 훌륭한 직원이었다. 이런 점을 높이 사서 승진이 엄청 빨랐고 회사 일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으며 직원을 함부로 대한 적도 없다 라고 나와 있는 걸로 보아 엄청 유능하고 부지런한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으나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아예 현대를 이명박이 키운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이야 어찌되었든 이명박은 바로 국민이 아는 기업인이 되었으며 이 시기 정주영은 대통령을 하겠다며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정주영은 정치인들이 경제나 기업에 관여하는 게 싫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명박은 정주영에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에 남아있기를 권했지만 정주영은 오히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이명박에게 함께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현대를 나가라라고 말하고 이명박은 사표를 내고 현대를 나갑니다. 92년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정주영은 후보로 나가게 되는데 이명박은 경제 전문가로 김영삼에게 발탁되어 민주자유당에 가게 됩니다. 이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며 정주영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죠. 정주영 입장에서는 배신자, 이명박 입장에서는 정치 안 할 거면 나가라고 한 폭군 정도로 서로에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종로에서 노무현을 제치고 당선이 됩니다. 다만 이때는 이명박 캠프에서 선거기획을 맡았던 김유찬이 언론에 이명박이 선거비용을 거짓 신고했다고 폭로하고 이명박은 대충 보니 이건 유죄 판결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해 스스로 사퇴하죠. 이때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게 노무현입니다. 2002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이 됩니다. 서울시장 시절은 대부분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잘한 것들도 많고요. 이때 별명이 불도저 시장이었는데 정주영과 비슷한 별명이죠. 마치 현대건설에서 사업을 진행하듯이 서울시장직도 이때까지의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기업인처럼 밀어붙였거든요. 먼저 청계천 복원사업, 이것도 원래 임기 내 완공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이었는데 현대의 정신으로 완공시켜버립니다.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제일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건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우리가 쓰는 티머니 교통카드가 이명박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 덕분에 지하철 버스 간의
환승이 가능해졌죠. 이명박이 현대건설에 있을 때 구조나 돌아가는 시스템 정비를 상당히 신경 썼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살린 게 이 대중교통 개편이었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도 이명박이 도입한 건데 이것까지 합쳐서 2007년 타임지에서 환경영웅이라는 항목에 이명박을 넣었죠. 화질은 안 좋지만 사진도 남아있네요. 청계천과 대중교통 이외에도 뉴타운 사업과 서울숲을 조성한 것, 그리고 숭례문 개방 아리수의 품질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장에서 끝날 것 같았던 이명박의 정치 인생은 시민들에게 일자라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대선에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대 대통령 선거 윤봉길 일사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던 이명박은 서울시장 경력에 좋은 평가를 받고 인기가 높아진 것을 느낀 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강했던 것처럼 이때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민생과 경제 파탄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나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대통령 선거보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더 화제가 되었죠. 이때 박근혜와 이명박의 피 튀기는 싸움이 연일 기사로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가 극에 달해 서로의 과거 비리가 이때 다 드러났죠.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최순실 게이트도 이때 언급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경선에서 유명한 발언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와 저거 어떻게 지워받고 싶었어도 이때 다 나온 말들입니다. 서로에게 네거티브를 하던 중 북핵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시작으로 박근혜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왔고 결국 이명박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의 독주로 끝나고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여담으로 이때 지원 유세단에는 연예인들도 많았는데 이명박 캠프에는 이경규, 임채무, 김혜숙이 지원 유세를 했죠.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가장 유명한 것들이 한미 FTA 때문에 일어난 광우병 논란, 그리고 촛불 시위와 4대강 사업, 제 개인적으로 꼽는 것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극복입니다. 이때 저는 주식을 하지 않았지만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때를 모를 수는 없죠. 먼저 한미 FTA부터 보자면 사실 한미 FTA에 대한 논의는 이명박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90년대부터 있어 왔지만 이렇게 가면 FTA 이야기만 10분이 나와버리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미 FTA의 틀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였죠. FTA를 하기 전부터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한국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잠시 금지합니다. 미국은 이때 FTA 조건으로 소고기 재수입을 요구했고 이 결정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죠. 이명박 정부는 OK하고 FTA를 체결했는데 이때 광우병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난리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이 광우병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가짜뉴스란 걸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국민들은 또 가짜뉴스에 휩쓸려 버리면서 결국 국민의 80%가 FTA를 반대하기 시작하죠. PD수첩에서 미국산 소고기와 광우병에 대해 과장 보도를 하며 분위기는 오프라인으로 퍼져나갑니다. 5월 안티엠비와 정책 반대 시민연대 그리고 미친소닷컴이라는 인터넷 모임이 주축이 되어 시위를 엽니다. 이때 김장훈과 윤도현이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위에 참여했고 영교시 수업과 학교 자율화 정책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10대들도 많이 참여했죠. 바로 22일 이명박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24일 시위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24일 촛불 집회는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 시위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때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여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5월 31일 시위대가 차단선을 뚫고 경찰 폭행과 차벽을 훼손하기 시작하자 시위대는 물대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6월 1일에는 시위대 군합발에 머리를 밟힌 여대생이 지키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죠. 이때 시위가 이렇게 거칠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정말 시민이 참가한 시위가 아닌 다른 쪽 세력이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5월 27일 한 총련이나 민노당 등 NL 세력까지 합세하며 공산혁명 구호까지 등장했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이명박에게 시위에 몇 명이 참가했다고 보고를 올리자 신문만 봐도 나오는 걸 왜 보고하느냐,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라고 했던 것도 있죠. 시위는 6월 7일에서 10일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때 광화문부터 안국동, 종로 3가 종로 2가 종각 모두가 사람으로 덮였고 이걸 명박산성이라고 부르죠. 결국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냅니다. 이때 한반도 대운하 정책도 축소되어 4대강 사업이 되었고요. 하지만 시위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48시간 릴레이 투쟁을 벌이면서 경찰 버스 방화 시도와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죠. 이때까지는 시위대의 폭력적인 장면이 잘 안 찍혔었는데 6월 28일 시위대 1500명이 경찰 장비를 파괴하고 포위 감금하여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기류가 바뀝니다. 이때 열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시위대는 촛불 시위에 대해 긍정적인 기업과 미온적인 기업으로 기업들을 분류했는데 촛불 시민들이 힘을 모아 미온적인 기업을 망하게 하자라는 여론을 만들면서 본사에 가서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쓰레기를
버리고 부순다던가 하는 일들을 했죠. 이게 사실 일반 시민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죠. 시위대는 멈추지 않고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내부의 분열, 폭력, 여론 분열, 그리고 극단적인 행태를 보고 점점 지지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09년에는 서울지검에서 수입 반대 불법 폭력 시위 사건 수사 백서를 발표하는데 이게 사실 이 시위는 정말 반대를 위해 시민들이 모인 게 아니라 다른 세력이 개입했다는 걸 인정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시위는 2,400회가 열렸고 참여 인원은 100만 명 가량, 동원된 경찰력은 7,600개 중대 경찰 인원만 68만 명, 그리고 500여 명의 경찰이 다치고 177대 버스가 불에 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1조 570억의 경제적 손해, 간접적으로 2조 7천억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지금은 미국산 소고기 잘 사먹죠. 광우병 파동과 촛불 시위는 가짜뉴스와 선동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수입하는 미국산 소고기가 문제없음이 드러나자 이명박은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지만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큰 파동은 역사에 남겨져야 한다라면서 각 부처가 촛불 시위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쪽에서는 잘했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못했다고 하고, 근데 제가 뭐 강이나 댐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니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건 스킵.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이 영상이 끝도 없이 길어져서 몰랐던 사실편에서 하겠습니다. 임기 막판에는 독도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죠. 이러고 끝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이명박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이 확정되죠. 이것도 뭐 말이 많지만 결론은 이명박이 한 것들이 맞다고 보는 게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증거들도 꽤 많고요. 대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국고손실,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 이명박은 경호를 제외한 연금 등 모든 예우가 없어졌고, 현재 살아있는 한국의 대통령 중에는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죠. 형을 다 살 경우 이명박은 95세에 출소입니다. 이명박의 인생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1화 비하인드 논란은 내 이명박 몰랐던 사실 편에서 다루겠습니다.